네. 다행이네요. 참고로 그냥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푸스타쿠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뭐 블로그인가 어디인가에서 어떤 분이 비판을 하신 거를 우연치 않게 전해 들어서 그냥 그 말씀을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드리면, 푸스타쿠스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자체는 고어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또는 음성학자들이 뭐 연구하고 그래요. 그걸 떠나서 일단 라틴어는 현재 기준으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에서 살아남아 있지요. 라틴 vulgar 또는 라틴 푸블리코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 대중들이 쓰는 라틴어는 남아있고, 그 라틴어를 읽는 방법은 이를테면 가장 가까운 언어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P가 있고 뒤에 S가 나오는 그 형태의 발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P하고 S를 다 발음합니다. 그래서 푸스타쿠스라고 발음합니다. 푸스타쿠스 에리타쿠스, 아프리칸 그레이 패럿의 학명이죠. 그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라틴어를 어떻게 읽는지 또는 이탈리아를 어떻게 읽는지를 보시면 그냥 나와 있고, 그것의 한국어 표기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주 짧게 또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얘기할 때는 P 발음이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땡 치자마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짜증이 나시니까 기껏 기다리셨는데 우유빛깔 심용주는 아니고요. 저 검티티합니다. 저는 잘생기지 못해서 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특히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전화 주셨었군요. 자, 됐습니다. 7시 심용주 박사의 라이브 방송 첫 번째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안내를 제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벌써 어느새 40대 중후반이 돼가지고 이런 형태의 문명의 이기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유튜브로 하는 것들은 많이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채팅을 바로바로 확인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얼굴이 못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는 안 좋아도 좋은데 얼굴 좀 잘생겼으면 좋겠을 텐데. 자, 두 번째는 질문하기 기능은 일단 저희가 조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이게 질문이 너무 방대하게 나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테마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댓글을 중심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영양제 잘 먹이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앵무새라고 하는 주제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앵무새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에요. 만약에 많은 학자들 또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것들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다소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제안 또는 여러분들에게 여쭈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이를테면 학명만 하더라도 뭐 크게 봤을 때는, 넓게 봤을 때는 480종 정도의 앵무새가 있다라고도 보고, 적게는 한 350종 정도의 앵무새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모든 학명을 기억하지 못해요. 얼굴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 녀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바로바로 뽑아내는 것이 제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앵무새라고 하는 동물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바로바로 다 답변 드리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한번 확인을 드리고, 혹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논문을 찾아서 정리해서 그 다음 시간에 또는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그게 10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또는 수십 년이 될지 앵무새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데서,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준비한 저희 스태프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어떻게 앵무새를 좋아했고 당신은 어떻게 앵무새를 경험했고 공부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속칭 앵무새 전문가 내지는 앵무새 박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 불리거나 또는 불려지면서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드러나 보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대략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또는 소통되는 상황을 보아서 밤을 팰 수도 있습니다. MBC 끝장 토론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호기심 또는 열정과 참여가 크다면 조금 더 길게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자, 한 12서너 가지 정도의 오늘 화두를 준비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떻게 앵무새를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77년생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의 어머님이나 또는 삼촌, 아버님 이런 분들이 저와 나이가 비슷하실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옛날 사람입니다. 이른바 어렸을 때 강원도 삼척에서 살았어요. 강원도 삼척 이른바 두메 산골에서 사는 촌뜨기 소년이었는데 맨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네 앞으로 집 안으로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나가보면 무당개구리나 아니면 두꺼비가 마당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는 그런 정말 시골 깡촌에 살았어요. 근데 한 5살, 아마 6살 때쯤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 집안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으면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와서 아버님이 그곳에서 직장을 잡으시고, 저는 작은 새방에서 여러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잘 기억이 100% 나진 않는데, 아마도 일종의 소아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없고, 어렸을 때는 나가기만 하면 냇가가 있고 거기서 가재 잡고 개구리 잡고 붕어 잡고 하면서 놀았었는데 인천이라고 하는 삭막한 도시로 와서 그곳에서 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새방에서 살아가다 보니 네 일종의 정신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아버님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계기로 집에서 붕어와 미꾸라지 같은 것들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시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1, 2년, 2, 3년 정도 지났고 초등학교, 이제 그 당시로는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먼 친척분들이 저희 집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문조, 십자매, 카나리아 또는 사랑앵무 이런 것들을 길러서 부업 형태로 이른바 브리더로서 이제 번식을 하는 일들을 하셨고 저희 이모께서 제가 그런 동물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댁에서 새를 몇 마리 얻어다가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십자매 한 쌍, 문조 한 쌍, 사랑앵무 한 쌍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가서 조금 커진 저희 집에다가 현관에다 놓고 이제 한 50장, 지금으로 따지면 40장 정도 되겠네요. 40cm 바이 40cm 정도 되는 새 장에 넣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들어오셨네요. 새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새를 좋아하게 된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당시에는 앵무새와 다른 소형 조류, 이른바 핀치류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사회적으로는 사랑앵무나 모란앵무 또는 왕건앵무를 기르기도 하였고, 동시에 기타 다른 카나리아를 비롯한 소형 핀치류 또는 카나리류를 함께 기르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대형 앵무, 지금처럼 말을 하는 그런 앵무를 기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이에요. 대신에 집집이 단독주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댁에서 한 쌍에서 두 쌍 정도를 새장에 걸어놓고 새를 기르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왜 새를 좋아하게 되었냐? 그중에서 특별히 앵무새를 좋아하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새라고 하는 동물은 지금에 와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동물인 것 같아요. 앵무새의 심리적 행동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절판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셨으면 계속해서 판매가 될 터인데 지금은 절판되어서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중고서적으로만 아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세 분 정도의 공역자들과 함께 힘들어서 출간한 책인데 그것도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새는 비행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죠. 동시에 아름다워요. 심리적으로 탁월해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새를 보면 징그러워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자연의 경이나 자연의 어떤 신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접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다소 제한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새는 인간이 넘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중에서 그럼 특별히 왜 앵무새를 좋아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앵무새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앵무새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매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동시에 이국적인 모습. 우리나라에서 앵무새를 볼 수 있나요? 네. 앵무새를 분양하거나 앵무새를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아니면 앵무새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앵무새는 우리나라의 토착종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국적 감각이 있죠. 우리가 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까? 국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국조틱 또는 엑조틱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집히는 어떤 호기심의 불 같은 것이 있었고 그거에 빠졌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부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통상 언어 능력으로 대비되는 지적 능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하는 편이죠. 네. 익숙해지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이른바 앵무새 전문가라고 불리우고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거나, 지금 이제 앞쪽에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책들을 제가 준비하기도 했고 번역하기도 했고 감수하기도 했고 기획해서 출간하기도 했어요.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앵무새 책 중에 전문 서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거의 100%를 저 또는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시작은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서적이에요. 그럼 이러한 서적들을 내기 위해서 당신은 앵무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셨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앵무새와 관련한 또는 조류와 관련한 또는 동물과 관련한 서적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 뒤에는 프로모션을 위해서 프시타코스 사료에 대한 그림들이 뒤에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옆에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가에는 수백 권, 아니 수천 권의 동물, 자연, 조류, 앵무새와 관련한 책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서적들 그리고 논문들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 다양한 동물, 그다음에 다양한 조류, 다양한 앵무새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러왔어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다양한 종들이 있고, 다음으로는 해외에 있는 저명한 사육자 또는 해외에 있는 저명한 탁월한 탑 수준의 사육시설들, 동물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배웠어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앵무새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도 이를테면 난 심용주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뛰어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앵무새 전문가가 되겠어 라고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해피페러님 한다면 저는 우선 읽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앵무새를 많이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앵무새를 기르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앵무새, 그리고 새 전반, 조류 전반, 그 다음에 동물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서적과, 그것이 대중서이건 전문서이건 또는 더 들어가서 논문이건 그것을 많이 읽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많이 앵무새를 길러봤어.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 길러본 앵무새가 없어. 당신 이거 길러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험인데 그 중요한 경험의 근간에는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론적인 토대가 부족하다면 위에 있는 단순한 경험들은 그 경험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앵무새 전문가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현재 라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짧은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면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참고로 가급적이면 오늘 주제와 비슷한 것들을 좀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좋아해서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청한 거잖아요. 네, 앵무새가 나 가서 당신하고 살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고, 그럼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그 손님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학의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무새가 좋아하지 않는데, 앵무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이 내 입장에서 앵무새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강요가 되겠죠. 또는 심지어 협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앵무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자,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물 아마존하고 옐로우 네비 아마존을 발종이 있는데 이 두 종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가가 중요해요. 네. 아마존이라고 하는 종은 가축화와는 조금 멀어요.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 전체 앵무새류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최상위권으로 꼽혀요. 그 다음에 체구가 크다 보니 넓은 비행 공간, 그 다음에 그들이 내는 엄청난 소리를 받아줄 수 있는 주거적인 환경 등등이 필요해요. 아파트라면 제약이 클 가능성이 크고요. 소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네, 더 큰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앵무새들이 원하는 것, 게다가 수명도 25년에서 40년에 이를 정도로 길어요. 여러분의 삶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앵무새에게 바쳐야 해요. 그럼 그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라고는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불법은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이 이를테면 8평짜리 원룸에 살면서 오브차카 같은 초대형 종의 개를 기른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저에게 질문 주신 해피패러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손님을 초대해서 그 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준비를 접객을 할 수 있나, 그것도 40년에 걸쳐서,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해요.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도 말릴 수 없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런 생각은 뒤쪽에 접어두시는 것이 좋다. 저는 보통 중대형 앵무라고 불리우는 체중 200g 이상의 앵무새를 기르는 분들에게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단독주택으로 가세요. 앵무새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브리더, 그 당시에 이제 상업 브리더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다양한 조류를 브리딩하는, 이른바 사육하고 더 나아가서 번식시키는 데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제가 당시 아마 신한은행을 다녔던 무렵으로,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신한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부터 이른바 커머셜 브리더 또는 상업 브리더 또는 프로페셔널 브리더라고 불리우는 분야로 이미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침대 질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낮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좋은가요? 꺼져 있는 게 좋은가요? 네. 낮 시간이라면 당연히 활동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과도하게 어둡고 그 어두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디프레션 디스오더,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우리나라 내에서는 왜 반려동물로 인정되지 않고 있나요? 이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반려동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한 표현인 것 같아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좁게 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 거기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앵무새 중에 상당한 수가 사이테스 부속서 1 또는 2에 들어가죠. 네. 대부분이 2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환경당국 입장에서 반려동물, 즉 펫이라고, 저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정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또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펫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펫으로 보기에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각각의 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옐로네잎스 아마존이, 네, 어그레션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중대형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어그레션이 나타나고요. 폭력성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이 두려우면 아예 기르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동일한 질문들은 저희가 이후에 계속해서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털다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한다면, 이 책이죠. 네, 벌써 이게 나온 지 15년 정도 됐고, 근 400페이지 정도 되는 국내 최초의 앵무새 전문 서적이라고,
글쎄요, 이제는 전문이라고 하기엔 더 전문적인 서적들이 많이 나왔지만 자부하는 책인데 책만 한 2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되게 중요한 어떤 뭐 저 나름대로는 의의가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국내에 참고할 만한 앵무새 서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제대로 된 앵무새 서적이 없다 보니 일반적인 사육자들이 앵무새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넣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앵무새와 사육자 그 둘 모두를 건져낼 목적으로 책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들 쭉 들어오는데 앵무새하고 잘 놀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앵무새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먼저 생각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그 현문의 오답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를테면 한 12살 정도 된 어린아이라고 하나요? 네, 소년 또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는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과 잘 놀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소주방에서 술을 먹을까요? 네. 아니잖아요. 네,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하고 격투기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잘 놀아주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감해서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을 잘 놀아주는 방법이겠죠. 그럼 앵무새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플록 애니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이에요. 앵무새를 잘 놀아줄 것을 고민하기 전에 앵무새가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 혼자 남아있는 앵무새는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왜? 혼자 남아있는 앵무새는 고래로부터 많이 잡아먹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적이 어디서 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놀아주기 전에 앵무새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그런 과정에서 앵무새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적들을 보다 보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제 계속 주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더 답변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무리가 많지요. 네, 상당한 무리가 있죠. 네. 아파트가 한 2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불과 20, 30평 정도라면 대형 메카오나 대형 엄브렐러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번식과 관련한 부분은 배제를 좀 하셨으면 해요. 오늘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앵무새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쓰게 됐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상당 기간 동안 상업 브리더로 활동을 하다가 이 책을 쓰면서 잠시 한 5, 6년 정도 앵무새를 기르지 않는 이른바 휴지기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앵무새 박사라고 불리우고 자칭 타칭 앵무새 박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이 총 3번 있었어요. 지금 이제 3번째 박사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번째 박사를 브라질에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내신 세금으로 국비유학생으로 선정되어서 파견돼서 브라질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는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은 한국에 있지 않다 보니 앵무새를 제대로 기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앵무새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학위를 마치고 2016년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동물농장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섭외가 돼서 나가게 되고 이른바 앵무새 전문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들도 있을까요? 지금 자연에서는 크레이기나 손생대늘도 부화에는 영향이 적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런 말씀들은 저한테 주실 때 항상 논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읽으신 무엇을 근간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언급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그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을 이를테면 오역하거나 또는 호도하거나 또는 왜곡된 것을 저한테 주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제 판단이 잘 안 서요. 참고로 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형태의 일종의 작은 생명체예요. 알은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또는 기타 비병원성 균일지라도 다양한
외부 생명체나 외부 오거니즘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중, 3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체적인 면역 계통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손상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가 보통 저희가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 완벽한 perfectly closed 시스템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partially closed 시스템,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공기가 교환되니까요. 이런 partially closed 시스템에 금이 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시스템의 붕괴의 전조를 의미하죠. 이건 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개의 알이 있는데 50개, 50개고 하나는 일정한 수준의 크랙이가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깨져 있어요. 50개는 그렇지 않아요. 둘의 부하율은 어떻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후자가 우위에 있겠죠.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제가 봤을 땐 없고, 다만 몇몇 관찰에서 다소의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부화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정도가 되겠죠. 네. 물론 이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실험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논문으로 확인하면 될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이제 전문 사육자들, 이른바 프로페셔널 브리더들은 크랙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를 합니다.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감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배아의 폐사로 이어지니까요. 자, 뭐 사이테스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중간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형 매커가 펠렛만 먹어도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완벽한 수준의 펠렛 사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아주 완벽한 수준의 펠렛 사료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그 특정 종의 영양학적 요구량을 100%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뭡니까? Environmental Enrichment라고 하는 환경 풍부화 또는 Behavioral Enrichment, 행동 풍부화라고 하는 측면이 여전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원푸드 다이어트, 앵무새에게는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의 먹이만 주는 개념이 아니고 영양학적 요구량과 행동학적 요구량을 같이 갖춰줘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앵무새에게 완벽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은 펠렛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 펠렛은 물론 주요한 영양원이에요. 이를테면 토니 실바, 제가 존경하는 제 동료이자 그 다음에 제 멘토인 토니 실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낸 최근에 출간한 스타컬처라고 하는 책에서 최근에 나온 우수한 펠렛, 이를테면 프스타쿠스 같은 우수한 펠렛들은 60% 정도의 영양학적 요구량을 채울 수 있다. 또는 그 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40% 정도의 먹이는 다른 것에서 가져다 주어야 한다. 왜? 인리치먼트 때문에.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 브리더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생태경영연구원, 여러분들은 브리더스 퀄리티라고 알고 있는 기업의 초기 창업 멤버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파운더예요. 지금 저는 파운더에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뒤쪽에 계신 임성윤 이사라든지 아니면 은종효 대표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자로서 이 브리더스 퀄리티를 운영하는 경영의 주체예요. 저는 일종의 고문으로서 약간 뒷방 늙은이처럼 쫓겨나가지고 이런저런 물어보면 이거는 뭡니다, 저건 뭡니다 라고 하는 자료조사 해주는 뭐 일종의 도비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태경영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개인 브리더로 시작해서 이것을 법인화, 기업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수한 전문가들, 경영진들, 동료들을 만나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는 저 스스로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진담이에요. 경영학 박사인데 경영을 모른다고. 네, 경영을 모르는 경영학 박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은 이제 좋은 분들과 만나서 회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브리더스 퀄리티라고 하는 브랜드로 키워내게 됐습니다. 자, 질문 좀 보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대본청, 알렉산드리, 저는 이제 일본식 표현을 사실은 되게 안 좋아해요. 뭐 영어식 표현이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죠.
네. 알렉산드리안 페러킷인데, 알렉산드리안 페러킷, 더 좋은 건 이제 학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알렉산드리안 페러킷을 무엇을 주면 근육과 살이 좀 붙을까? 이거는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걔가 왜 말랐는지를 봐야 돼요.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살아오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유전적인 특질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근간으로 걔가 말랐다면 얼마나 말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 마름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과적으로 또는 외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진단 판별 검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수의학이 전공인데,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질문은 답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일단 제가 뚱뚱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비만이에요. 제 키가 180인데 제 키에는 적정 체중이 71kg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현재 기준으로 85kg예요. 네, 고도 비만 직전이에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그럼 제 삶을 봐야겠죠. 제 유전적인 집안의 그 가족력을 봐야겠죠. 네, 제가 뭘 먹는지 제 음식을 봐야겠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안 그럼 제가 뭐가 돼요? 무당이 돼야 돼요. 저는 앵무새 무당은 아니잖아요. 무당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무당과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말랐는지, 또는 정말 마른 것이 맞는지조차도 평가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키우던 앵무새를 가지고 해외로 이주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AI 상시 발생국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앵무새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분에게, 네, 양도하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밀리 아마존은 매우 크고요. 아마존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고요. 밀리 아마존은 이제 IUCN 등급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존과 달리 번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개체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밀리 아마존을 기르고 싶다라고 하면, 펫으로 기르는 것보다는 우수한 펫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증식 개체로서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윤리적인 앵무새 애호가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거창한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들 제가 다 답변 드리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많이 있는데, 두 마리가 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하지 않은데 왜 같이 놔두세요? 근데 저도 친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 그 사람하고 안 친해요? 성향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서로 뭔가 안 좋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제 지금 이제 질문을 쪽에 답변 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에도 보면 한 반 정도가 A와 B가 안 친해요. A에게 B를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둘이 안 친해요. 맨날 싸워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시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던 말씀을 드리면, 생태경영연구원은 이제 브리더스 퀄리티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서 최소한 제가 이해하는 한 앵무새라고 하는 어떤 작은 시장 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브리더스 퀄리티는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경영학자이자 앵무새 전문가로서 제가 스스로 보자면, 이제 파운더로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는 정도를 걸어요. 저희는 밀수하지 않아요. 저희는 앵무새의 수의학적 측면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접근해요. 행동학적 기준을 마찬가지로, 제 전공이 행동학이지만 국제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제가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도 않아요. 작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앵무새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저희의 무지나 저희의 실수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네, 무릎 꿇고 사과드려요.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좀 더 좋은 지식과 컨텐츠, 그 다음에 앵무새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간에 왜 짝을 맞추시냐? 저는
사실은 이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라는 책을 한 번 더, 이 책 팔아봤자 저한테 한 600원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저 책 사줘가지고 당신 돈 벌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 책 사서 보시면 중고로 사서 보시고 아니면 도서관에 사서 보시고 반납하셔도 돼요. 그럼 10원 한 장 안 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앵무새와 관련된 아주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번식가가 아닌데, 번식 전문가가 아닌데, 또는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짝을 지어주세요? 짝 지어주지 마세요. 네. 짝을 지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에게 짝을 지어준다면 여러분은 그 짝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 둘만의 세계를 보장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A라고 하는 개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A라고 하는 개체에 A'이라고 하는 짝을 지어주는 것은 삼각관계가 돼요. 유지될 수 없는 관계예요. A'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여러분이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녀석들을 가정동물, 이른바 펫으로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식 팩폭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식은 뭘까요? 도하는 혹시 제 옛날 학생인 것 같기도 한데 제 학생은 아니시겠죠? 학생 중에 도하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네. 생식 팩폭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설명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브리더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브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제 동물권 단체들이 발흥하면서 브리더를 혐오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라고 하는 개, 고양이에서 시작된 어떤 표어를 시작으로 해서 브리더, 즉 동물을 가둬두고 번식시키는 것은 잘못되었어. 그 다음에 동물을 금전적인 것과 교환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라는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 동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서구 주요 선진국에서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동물권 단체는 극단적인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들은 대부분 브리더와 함께 일해요. 수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젊은 수의사들 중에 일부가 브리더를 그냥 개장사, 새장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윤리적인 브리더, 우수한 브리더, 그것이 상업 브리더일지라도 또는 전문 브리더 등등 여러 가지 범주에 또는 여러 가지 데피니션의 브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브리더들이 제대로 된 건강한 동물을 길러내면 수의사들의 삶은 네,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브리더들이 건강한 동물들을 많이 길러내야 시장이 커지고 수의사들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한 이만한 담론들이 있지만 그걸 오늘 다 풀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브리더로 시작했고 현재는 수의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죠. 이제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수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브리더 중에도 동물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제 후학, 보통 저희는 학문 쪽에서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합니다. 네, 프로 알곡러들 혼내주세요. 혼내준 사람은 아닌데요. 네, 혼내지는 않고요. 네, 네. 네,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려서 그런 분들이 앵무새에게 좀 더 좋은 먹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브리더는 새장사, 개장사 동물권 단체는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 수의사는 동물 전문가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수의사와 브리더 그리고 동물 복지, 동물권이 아닙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동물 복지는 배격하고 동물권은 네, 존중하는데 동물 복지 단체들 그들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 일반 사육자들이 함께 어우러서 동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서? 브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브리더도 당신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신보다 또는 당신만큼이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수학 박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같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앵무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는 개,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 또는 도마뱀을 좋아하는 분들이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브리더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제가 브리더로서 수의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써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더를 존중하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질문들이 막 올라가서 점점 좀 많아져서 저는 뭐 참고로 교수는 아닙니다. 교수란 직함을 가끔 불리기도 해요. 네, 네. 저기 저 겸임 교수로 있는 곳도 있어서
밀리아마존은 반려조로는, 그러니까 뭐 반려조라는 표현을 저는 잘은 쓰지는 않는데, 가정에서 기르기에 좋은 동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밀리아마존은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번식이 사육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야생에서도 다른 아마존에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밀리아마존이 만약에 있다면 번식 프로그램에, 인공증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줄. 참고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하이브리드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이브리드 개체를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의학도이자 브리더이자 보존적 가치, 종의 보존적, 인공증식의 보존적 가치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는 사람으로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행위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가치를 훼손하는,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연구 목적이나 아주 특수한 상황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들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분양받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브리더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 부분이 깨지면 저희가 앵무새를 기르는, 또는 저희가 앵무새를 길러서 앵무새라고 하는 종 또는 자연 생태계 또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공증식, 종의 진풀이라고 하는 주요한 명제가 깨져버려요. 따라서 저는 그것을 옹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치 코니어를 50에 번식하는데 학대행위인가요? 네, 학대행위예요. 이건 목소리 분명히, 저는 제가 웬만하면 오늘도 우리 은종 대표하고 말씀드리면서 흥분하지 말자, 내가 흥분하면 꼭 말씀 주시라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건 학대예요. 그린치 코니어를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항구적으로, 검역 케이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항구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1.8m 정도 길이의 새장이 필요합니다. 새장 안에서만 기른다면. 그건 이제 번식한다는 얘기는 새장 안에서만 기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 길이가 1.8m예요. 네. 측면은 약 60cm, 다음에 높이는 약 90cm 정도가 최소 크기입니다. 네, 50은, 네, 빵. 그런 분들은 브리더라고 불려서는 안 돼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이제 아마 뭐 홈커밍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 행사도 할 터인데, 저희 쪽에 오셔서 저희가 어떻게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딘 스페럿에게 3.6m짜리 새장. 안에 있는 공간, 쉘터 공간 빼고 외부에 플라이트 케이지만 3.6m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딘 스페럿. 되게. 마음 같아서는 더 컸으면 좋겠지만. 네. 자, 앵무새를 통해서 꾸는 꿈이라고 하는 작은 타이틀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오늘의 라방 주제 목록에 넣었는데,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네. 삼계탕에 쓰이는 닭의 삶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다고. 뭐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언젠가 저희가 이제 동물 윤리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개인의 감정들은 항상 소중하고요. 동시에 뭐 저는 시장,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 그 다음에 생태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동물을 먹는 존재가 맞습니다. 네, 인류는 동물을 먹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아주 큰 담론, 제가 자꾸 큰 담론을 말씀, 이게 정말 방대한 담론이고, 저도 동물 윤리, 동물 복지와 관련한 책이 수십 권이 있어요. 네,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라방에서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주제들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앵무새를 통해서 저는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네, 저는 제 스스로 앵무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어렸을 때는 커머셜 브리더 또는 프로페셔널 브리더로 활동했어요. 커머셜 브리더 또는 프로페셔널 브리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앵무새를 통해서 경제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을 의미해요. 앵무새를 번식시키는데, 브리딩하는데 그것의 결과가 학술적인 목표나 종증식이라고 하는 어떤 더 큰 대의보다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했었어요. 뭐 지금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없이는 나머지 활동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때요? 땡 선비, 제가 그 말을 스스로 쓸 수가 없어서 땡 선비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막 이런 척 하는 거, 고고한 척, 고매한 척, 현학적인 척 하는 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들의 몸값,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데 들어가는 기회도 다 돈으로 환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장 취직했을 때 연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동물을 분양하고 또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비판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커머셜 브리더 출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커머셜 브리딩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는 커머셜 브리더로서 끝나진 않았어요. 커머셜 브리더를 넘어서거나 또는 다른 방편으로 커머셜 브리더가 하위가 아니기 때문에 폄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또 다른 방편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에솔로지스트 또는 비헤이비어리스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행동학자 또는 행동 전문가로서 앵무새 자체, 그다음에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는 학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앵무새가 매일 꿀을 먹어도 되나요? 무슨 종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종인지가 중요해요. 롤이나 로리킷, 그다음에 이클레터스 계열이라면 소량의 꿀이 전체 먹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파르키 계통이다. 그럼 꿀 먹이면 안 되죠. 네, 그 대사 체계가 다량의 꿀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브리딩 창업센터 전망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 관련되는 거라 가지고 오늘 개별적으로 브리스 퀄리티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린 구기자 카이에게 급여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먹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은 새에게 주셔도 돼요. 네, 카페인이 있어서 안 돼요. 가보세요. 앵무새가 커피 나면 먹어요. 초콜릿이 있어서 안 돼요. 초콜릿에는 무슨 성분이 있는데 남미에 가보시고 얘기하세요. 네, 카카오 농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앵무새가 습격하는 거예요. 다량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주를 한 잔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주를 대병으로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동학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고 앵무새를 통해서 동시에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보전 전문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커머셜 브리스의 꿈은 이루었고요. 에솔로지스트에서의 꿈은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보전 전문가에서의 꿈은 일부는 그 어떤 초기 단계에 있고 점점 더 저도 연구하고 성장해서 앵무새 인공증식 또는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사육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야생에 있는 그들의 동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앵무새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큰 꿈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 두세 가지 작은 주제가 나왔는데 또 중간에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네요. 앞에 보였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인가요? 네, 다 먹습니다. 네.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가 일부 있기는 해요. 일부. 이를테면 매커우 중에서 일부 종이 하나의 음식만, 하나의 먹이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앵무새라고 하는 종은 기본적으로 환경 적응력이 매우 높아요. 특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앵무새들은 환경 적응력이 매우 높아요. 물론 그 중에 아주 특수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는 특수한 종들이 있고, 일단 피그 패럿 같은 경우에 국내는 없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피그 패럿은 그런 몇몇 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많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들은 먹이에 대한 일종의 범용 적용성이 높아요. 범용적인 적응성이 높아요. 거의 모든 걸 다 먹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토니 실바의 자연에서의 야생 상태에서의 관찰기를 보면 히아신스 매커우가 판타나에서 스네일, 그러니까 달팽이죠. 달팽이를 먹는다든지, 또는 아마존이 도마뱀을 먹는다든지, 또는 구더기를 먹는다든지 등등과 같은 다양한 관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놓고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소량이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먹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들이 이를테면 사과씨라든지 일부 독성이 있는, 이를테면 특정한 식물이라든지 그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일부러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무새에게 무언가를 줄 때 사람에게 특별히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 아니면 그것을 주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오히려 우리는 앵무새에게 먹이를 줄 때
그것을 너무 제한해서 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앵무새 다 먹습니다. 파스타 정말 좋아해요. 특히 오일 파스타 아주 좋아해요. 해산물 대부분의 해산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만 새우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르는 코카투나 아마존이나 메카오나 기타 다른 종의 새들에게도 개 다리 하나 줘보세요. 하루 종일 뜯어 먹습니다. 육포 좋아해요. 육포에는 뭐 합성 보존료가 들어있고 육포에는 소금이 들어있고 앵무새도 소금 필요해요. 여러분도 합성 보존료 들어간 거 먹잖아요. 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최대한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고민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있을까요? 마약. 네,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네. 소주. 이런 거 굳이 주지 마세요. 네. 김치도 줘도 돼요. 왜 김치는 안 됩니까? 네, 김치 먹여도 돼요. 네. 네, 새우도 먹여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앵무새도. 계란 후라이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우동 주셔도 돼요. 매운 거 주셔도 되고요. 빵도 주셔도 되고요. 요거트 주셔도 돼요. 우유는 유당불내증 문제 때문에 이제 설사를 잊어줄 수 있지만, 자, 앵무새를 사랑하거나 키우는 분들을 위한 담대한 조언과 경계. 사실은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공부하세요. 제발.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물고기는 기르는데 매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pH가 안 맞으면 죽으니까. 네. 아질산염이 많으면 죽으니까. 이러면 죽으니까 저러면 온도가 높으면 죽으니까. 근데 앵무새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충 길러도. 앵무새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종이에요.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공부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 공부가 부족하다면 앵무새 기르지 마세요. 저도 그런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앵무새를 기르는 일을 시작했지만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이런 책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이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심지어 후약 박사 과정에 부여져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저만큼은 아니어도 돼요. 왜? 저는 보통 밖에서 약간 또라이라는 소리를 평가를 받거든요. 네. 제 주변에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저를 또라이라고 불러요. 흔히. 뭔가에 미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또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앵무새를 기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앵무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앵무새에게만큼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또라이이길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앵무새를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앵무새를 사랑해, 앵무새를 좋아해, 뽀뽀뽀. 이거는 앵무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만족인 거지. 정말 앵무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셔서 그 앵무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제공해 주세요. 그게 진정으로 앵무새를 사랑하는, 앵무새를 아끼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이에요. 앵무새는 혀의 통각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어떤 논문인 건가요? 이게 논문이 있으면 저한테 그 논문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각이 뭔가요? 압점이 있으면 다 통증을 느껴요. 앵무새가 혹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 자세히 보시면 앵무새는 혀와 위아래 부리를 이용해서 해요. 그러면 압점이 없으면 먹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앵무새는 혀의 통각이, 그러니까 즉 압점이 있다,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무새를 키우고 싶은 분들, 여기 지금 이제 앵무새를 이미 기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뜨게 되면 앵무새를 안 기르신 분들도 추후에 기르시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 대표가 저한테 뿔따구를 내고 막 난리를 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앵무새는 소중한 손님이에요. 그럼 소중한 손님을 댁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집을 청소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냄새 나면 페브리즈도 뿌리고 옷도 잘 갖춰 입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소중한 손님을 모시면서 집을 일단 못 쓰는 다음에 저기다 꽂아놓은 밥 보리처럼 놔두고 밥을 굶기면서 라면 대충 해가지고 먹이진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더 안 들어도 이해되시죠? 네. 시간이 벌써 꽤 지난 것 같은데 한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1시간에 끝내고 나머지 질문들 쭉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끝났네요. 다음 라방을 저희가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 뒤가 될지 오늘 평가가 좋았으면 일주일 뒤에 하는 거고 평가가 안 좋았으면 영원히 안 하겠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다음 라방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큰 주제들을 좀 던져주시면 저희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임원진들이 체크해서 다음 주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먼저 찰기 있는 음식이 정말 위험한가? 이거 누가 그러나요? 찰기 있는 음식 먹으면 왜 안 되는데? 뭐 목구멍이 막힌다고요? 아니에요. 얘네 바보 아니에요. 네, 매운맛을 느끼는데 제약이 크다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매운맛을 느끼는데 제약이 크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뭐 회색앵무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낙조가 왜 회색앵무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낙조가 많겠어요? 밀수된 개체가 많기 때문이죠. 회색앵무라고 해서 특별히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폐사율이 높다는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폐사율이 많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대충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현재 회색앵무를 정규적으로 대규모로 합법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브리더는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회색앵무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걔네 다 어디서 왔어요? 밀수됐죠. 네. 제가 밀수와 관련한 환경부 연구 용역을 2018년도에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종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종도로 들어오는 공항 항공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이 밀수되고 있고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 중에 중대형 앵무새의 90%는 밀수된 앵무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발에 클로즈드 링이 없다면 그 개체들은 전부 다 밀수된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밀수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검역, 방역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질병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들을 자격을 갖추지 않은 밀수업자가 대충 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바이러스가 서로 나눠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바이러스가 어떤 상황에서 동물을 죽이냐? 분양되는 과정에서의 환경 변화 등등으로 수송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그 동물을 죽이는 결과들로 이어지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육하는 분들이 회색앵무라고 하는 종이 요구하는 델리케이트한 어떤 행동학적 요구를 잘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이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메커우를 입양하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소낭이 약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누가 뭐뭐 카더라 통신은 저희 라방에서는 제가 다 하나하나 깨 부셔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앵무새와 관련한 독립된 서적,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논문을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 메커우는 선천적으로 소낭이 약하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끝내고 중요한 말씀은 뭐 중요한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라방의 주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미리 받은 질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질문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라방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주셔서 최대한 상세하게 주셔야 돼요. 뭐뭐 하던데 뭐뭐가 맞나요? 그거는 참 이게 어려워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질문이 있으면 그런 질문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인스타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DM은 하나하나 다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큐링이라는 분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퀘이커 모프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저는 퀘이커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퀘이커에 대해 궁금해 모프를 알아보다가 참고로 모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앵무류에서는. 국제적으로 앵무새는 뮤테이션이 공통된 통일 명칭입니다. 그건 제 서적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앵무새를 기르는 분들은 절대로나 말씀을 제가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모프라는 말씀은 배제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는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앵무새는 반드시 색상 변이, 한국어로 한다면 또는 영어를 쓴다면 뮤테이션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모프라는 말씀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그건 우리 쪽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자, 퀘이커에 대해서 궁금해 모프, 즉 뮤테이션을 알아보다가 알비노 퀘이커가 질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햇빛을 조심해야 하고 면역이 약한 개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알비노가 아니라 류시즘이고 애들은 햇빛을 많이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문 중 한 부분을 캡처해서 올린 걸 보고 그럼 모든 알비노 퀘이커는 질환이나 질병이 아닌 단순하게 색이 하얗게 되는 모프인 걸까요? 류시즘은 유전보다 알 속에 있을 때 성장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전이 가능한 건가요? 뭐 등등등등이에요. 자, 일단 질문의 핵심은 이분, 큐링이라고 하는 분이 기르고 계신 퀘이커 개체가 알비니즘의 결과물인지 또는 루시즘의 결과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오라고 하신 건 왜 그런죠? 네. 모프가 아니라 모프라는 말씀은 뭐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앵무새를 인꼬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앵무를 일본어로 쓰면 인꼬잖아요. 근데 인꼬라는 말 더 이상 저희가 쓰지 않잖아요. 앵무새는 앵무새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사진을 봐야 돼요. 그 사진이 어디서 찍게 되면 태양광, 밝은 태양광 하에서 눈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눈과 발까지 포함해서 전신 사진을. 그러면 그 개체가 알비니즘인지 류시즘인지를 큰 무리 없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찍는 각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뭐 이를테면 이런저런 모니터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95에서 99% 정도의 정확도로 알비니즘의 산물인지 루시즘의 산물인지를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알비니즘을 질병이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네, 알비니즘은 백변증 또는 백반증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질병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장애, 그러니까 디지즈라고 보기도 하고 디스오더라고 보기도 해요. 인간 의학에서 일리스와 디지즈, 그 다음에 디스오더를 구분하는 데피니션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간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약간 까리하지만 인간에서는 최소한 알비니즘을 항상 질병으로 보진 않고요. 최근에는 디스오더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 질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장애와 질병은 좀 다른 약간의 의학적인 결이 있고요. 두 번째로 류시즘의 경우에 류시즘도 마찬가지예요. 류시즘도 일종의 디스오더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둘 다 기본적으로는 피그먼트, 컬러 피그먼트, 색소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돼요. 알비니즘은 기본적으로 멜라니즘, 죄송합니다. 멜라니즘의 반대인데 멜라닌 색소의 생산을 완전히 막아요. 근데 멜라닌 색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대사 또는 면역학적 기능들이 있거든요. 또는 피부를 보호한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한 멜라닌 색소가 관여하는 신체 대사의 메타볼리즘의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비니즘 개체와 류시즘 개체는 기본적으로는 둘 다 하얘요. 그런데 그 하얀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알비니즘 개체는 알비니즘 유전자가 아이 컬러, 눈 색깔, 홍채의 색깔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홍채마저 빨개요. 우리 흰색 집토끼 보면 눈이 빨간 경우가 있죠. 그런데 류시즘 또는 류시티라고 불리는 것은 그건 이제 새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도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슈가글레도 있고 걔네는 눈이 빨갛지 않아요. 눈에 컬러 피그먼트가 남아있어요. 하얀데 눈이 빨가면 통상 알비니즘, 눈이 빨갛지 않으면 통상 류시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류시즘은 알비니즘과는 다르게 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알비니즘과는 달리 멜라닌 색소뿐만 아니라 모든 색소를 다 줄여버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신체 내에 있어서 대사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알비니즘과 리수즘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눈과 관련하여서는 알비니즘이 자외선을 많이 받을 경우에 사람으로 따지면 일종의 백내장과 같은 또는 홍반 쪽에 홍채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망막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직접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쬐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따라서 너무 쫄 필요 없으시다. 네, 쫄지 않아도 되십니다. 질병이라고까지 볼 필요가 없다. 참고로 사람의 경우에 설사 그것을 장애로 본다 할지라도 앵무류나 다른 동물에서는 그것을 장애로 보지 않고요. 품종, 브리드라고 하죠. 또는 뮤테이션으로 봅니다. 양서파충이라면 모프로 보고요. 자, 그 뒤에 쭉 나오시는 말씀 중에 짝 지어주는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짝 지어주는 문제는 빼놓고요. 도화 선생님께서, 도화 047님께서 주신 내용은 이게 되게 큰 내용이라서, 네, 좀 나중에 더 큰 거대 담론을 논의할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나연님께서 내주신 말씀 중에서 앵무새에게도 비염, 천식 같은 질타에 당연하죠. 네, 유전적으로 당연히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는 백신이 있는데 새는 왜 없나요? 백신 있습니다. 다만 그 백신의 가치가 상업적으로 적용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비니즘이냐 이노냐 같은 맥락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비베로 95님께서 쓴 것처럼 해당 논문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고 그것이 학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네, 알비니즘 이노 뮤테이션의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알비니즘 자체는 모든 동물계에 있는 척삭동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고요. 이노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 조류에게 특화되어서 우리가 쓰는 브리딩 목적의 용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는 일반적으로 브리딩 목적에서 또는 특정한 뮤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육종학적 측면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알비니즘은 그것과 같은 맥락,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알비노가 발생하는, 즉 백색증이 발생하는 현상 전체를 잃는다. 어떤 것에 조류에 국한하지 않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각각의 데피니션, 용어의 데피니션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무슨 수의학이나 육종학이나 유전학 논문을 검토하는 학술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그것을 공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글로 들어가면 라방에 아무도 안 남아 계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유전학이나 육종학을 다루는 기회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유전학과 육종학에 대해서는 지금 앵무새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나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세하게, 그다음에 동시에 깊은 수준으로, 최신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최신의 논문을 보자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신의 논문을 다 참고로 모두 유전학까지 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 확인드리고요. 누가 누구를 좋아해요? 누가 누구를 싫어해야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오베이던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내에서는 일반 이제 복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꾸 짝을 지어주려고 하세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 들어가서 일단은 어느 정도 답변 미리 주신 것들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네, 대충 된 것 같고, 지금 Do What You Love J 같은 경우에 피가 철철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레머디는 이 새는 사람을 공격해서 부상을 입힐 정도라면 일단 케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케이지에 들어간 상황에서 특정한 명령에 의해서는 케이지 밖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즉 오베이던스 스킬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스텝업, 스텝다운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사육자, 주 사육자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플러스 알파 해서 그것을 만약에 이 새를 가족분과 남편분과 같이 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남편분께서 동의하신다라고 하시면 남편분께서 그것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나왔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아서 적용할 수 있으신데,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체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어떤 섹슈얼 본딩이 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 있어요. 그럼 이 섹슈얼 본딩을 깨줘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보호자분께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섹슈얼 본딩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즉 성적인 어떤 본딩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지 않는다면 어려워요. 근데 그걸 깨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개체가 이 보호자분을, 즉 부인분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백인들이 선글라스 많이 쓰는 거랑 똑같다.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멜라닌 색소들, 뭐 백인도 워낙 많은 다양한 형태의 백인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백러시아 계통이나 북유럽 계통의 백인들은 통상 멜라닌 색소가 크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은발도 많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죠. 그는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고, 그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앵무새 수요가 늘더라도 백신이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끝난 상태이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질문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다른 형태의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견해이지만, 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의 견해지만, 일단 너무 많아요. 일단 사람의 얘기를 듣고 봤을 때 가다실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가다실과 같은 형태의 HPV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었어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그 가다실과 같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대상이 되는 인유두종은 수백 가지예요. 밝혀진 것만 100여 가지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기껏해야 너댓 가지, 10여 가지 정도만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것들은 발병률이 낮죠.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앵무새를 대상으로 한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거나, 물론 최근에 이제 메신저 mRNA 기반의 백신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판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랬건 저랬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아직은. 그런 관계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그러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실한 또는 우수한 브리더로부터 개체를 분양받고, 그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수의학적인 측면에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몇 개 더 받겠습니다. 논본딩종도 짝을 아니요, 논본딩종은 보호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논본딩종의 어떤 근간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짝을 지어주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회색앵무 같은 경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류의 경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홍채의 색깔이 변하는 종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메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화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본딩은 이제 어떤 애착 관계를 본딩이라고 한다. 본드처럼 딱 붙는다고 해서 본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변을 끊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조류의 경우는 식분증, 변을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신의 변을 먹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변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자신의 변을 자신이 먹지 못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든 생각을 그냥 제가 드리는데, 라방의 특성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뺏으면 돼요.
네, 공부를 절하게 하면 아무리 전과, 뭐, 백과사전, 무슨 온라인 학습지 교사를 붙여도 공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할 거를 다 뺏어버리면 돼요. 그럼 공부 못해요. 그 다음에, 1차 산란하고 2차 산란을 이게 좀 브리딩 관련되는 자리는 아니라서 오늘은 주로 이제 펫 관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오늘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네, 그렇고. 바이러스가 완치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바이러스가 일단 들어왔어요. 감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깨부술 수도 있고 또는 면역 체계에 쫓겨서 바이러스가 핵내 봉입체와 같은 형태로 세포 속으로 숨어들 수 있어요. 대상포진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들 중에 수두 안 걸린 사람은 없어요. 수두는 다 걸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수두에 걸려서 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수두가 계속 남아있지만 수두는 한 번 이렇게 짜잔 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수두 바이러스가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뭐 죽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돼요? 핵내 복입체와 같은 형태로 세포 속으로 숨어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질 때까지 잠잠하게 처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짜잔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바이러스의 대부분의 특성이에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해피페러님께서 옐로우 크라운드와 옐로우 네이프드 두 종의 성격이 많이 다르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데 이제 두 가지에 꽂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 두 종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체 간의 성격이 종 간의 성격의 차이를 보통 넘어서요. 그러니까 인트라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인터 스피시스 디퍼런스를 넘어서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자의 성격은 어떻고 여자의 성격은 어때요?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또는 뭐 브라질 사람은 어떻고 한국 사람은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다 맨날 쌈바 추고 카니발 가서 맨날 이러고 처음 본 사람은 뽀뽀하지 않아요. 네. 브라질 사람들 중에도 되게 소심한 사람들 많아요. 쌈바 춤 못 추는 사람들 많고요. 브라질 사람 중에 축구 못하는 사람 많아요. 네. 한국 사람 중에서도 처음 봤는데 이를테면 춤추고 처음 봤는데 나이트클럽 가고 뭐 축구 브라질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옐로우 네이프는 어떻다, 뭐 옐로우 뭐는 어떻다, 그러한 방식의 접근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그건 일반론의 차원이다. 질문 좀 더 받아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질문 네 계속 더 받겠습니다. 한번 넘기시면 네, 위쪽으로 제가 볼 수 있군요. 네, 이게 막 넘어가다 보니까 자, 분변은 왜 먹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분별이라는 개념을 배우지요. 이것은 하면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러진 앵무새는 그런 분별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럼 그것은 누가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생물학적 엄마 아빠가 있지만 사회적 엄마 아빠는 없어요. 사회적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분변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신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그러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변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 분변을 먹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임을 알릴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통상 저희는 뭐 포지티브 인포스먼트, 뭐 스트렝스닝,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 기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박탈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위에 질문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양성이었던 개체가 음성이 뜰 때는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PCR이라고 하는 기법은 뭐 리얼타임 PCR도 있고 PC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유전자의 특정한 조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샘플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각을 찾을 수가 없겠죠. 또는 검사 기법이 잘못돼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을 수 없겠죠. 또는 그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잠시 휴지기로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시 휴지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찾을 수 없겠죠. 또는 심지어 완전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조각이 여전히 신체에 남아 있어서
뭐 이를테면 일주일,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검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특정한 검사 기법, 그것이 엘라이자와 같은 서롤로지건 또는 그러니까 혈청 면역학적 검사이건 뭐 형광 무슨 뭐 방법이건 뭐 온갖 여러 가지 뭐 PCR이건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검사 기법들은 진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면 중에 하나예요. 임상적 증상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요. 네. 축군의 형태, 어떤 콜로니의 형태라면 그 콜로니 전체의 감염 현황도 중요하고요. 기존의 검역, 방역적 측면에서의 히스토리, 어떤 과정을 거쳐한지도 중요하고요. 네. 등등등등. 그래서 어떠한 것에서 그것이 있다 없다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못한다. 통상의 그럼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면 통상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연속된 한 달에서 60일 정도의 연속된 두 번의 검사에서 두 번 다 음성이 나오며 동시에 해당 개체군 내에 다른 개체도 모두 음성 또는 임상적 증후가 없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현재 기준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높은 철창 같은 곳에서는 다른 새의 변 굳은 걸 먹어서 이거는 네, 그 변은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는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3살 암컷, 전 뉴기니아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이클레터스로 죄송하지만 정정하겠습니다. 뉴기니아는 출처가 없는 용어라서요. 이건 밀수업자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3살 암컷 이클레터스가 며칠 전부터 솜털만 뽑는 자해를 한데 알통을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알통을 왜 달아주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게 셀프 뮤틸레이션 또는 뭐 피더 플러킹이 맞다라고는 행동을 좀 더 봐야 되는데 피더 플러킹이 이걸 피더 플러킹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번식을 위한 준비로 보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단 판별 검사가 행동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알통을 댁에서 펫 목적으로 기르시는데 알통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펫으로 기르는 개체에게는 일부 개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리네올레이티드 페르킨, 국내에서 통상 사자남이라고 하는 일본어 명칭 또는 비창행무라고 하는 맥락 없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제 리네올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자는 걸 좋아해요. 네? 기타 뭐 몇몇 다른 종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알통까지는 아닐지라도 알통과 유사한 형태의 은신처를 주는 것이 행동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네스트박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쪽에서 제가 못 쳤던 것들을 좀 더 볼까요? 배우자와의 유대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유대 형성. 자, 유산균을 먹이는 게 좋을게. 이거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아는 한 수의학적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양계용 또는 일반 다른 동물용 유산균을 먹이는 것이 해당 개체의 면역학적 어떤 상황을 개선하거나 뭐 등등등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다음에 그 기대에 의한 플라시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야생 앵무류에게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동정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한 유산균 제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적이 제가 알기로는 상업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있는 것들이 대부분 포유동물에서 나왔거나 또는 아예 양계 쪽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게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 앵무새종에게 다 유니버셜하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또 없어요. 따라서 유산균 제제를 먹이는 것은 먹이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뜻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일. 다만 그것에 의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요즘 반려조 영양제가 다양하게 잘 나오는데 하루 적정량을 급여해도 간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반려조 커뮤니티에서 들었는데 2, 3일에 한 번씩. 자, 여러분이, 저는 영양제를 안 먹어요. 영양제라고 하는 것을 입도 대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매일 먹거든요. 어제는 회도 먹었고, 그제는 양고기도 먹었고, 뭐 오늘 아침에 누른밥도 먹고, 등등등등등등등. 네, 생야채도 먹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 안에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대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까리하면 저는 뭘 해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죠. 혈액 검사를 받아서 혈액 중에 주요한 필수 영양소들의 또는 미량 원소들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받아서 넣어야겠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펠렛 사료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먹이, 그 종의 야생 상태에서의 섭식과 동시에 그 종을 기르는 저명한 사육가들, 특히 인공증식 전문가들의 먹이를 참고해서 먹이를 다양하게 주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거나 아프거나 또는 초기 성장 단계의 유조가 아닌다면 부가적인 영양제를 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수의학적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더로서의 견해입니다. 과다가 결핍보다 항상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시면 그 동물을 혈청학적으로, 혈액학적으로 검사받으세요. 그래서 그 동물에게 어떠한 임상적 증상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처방받아서 주시면 되고, 그것이 개선되면 그 다음엔 줄여도 되거나 또 없애도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노파심에 걱정해서 그 영양제를 준다. 심지어 번식하거나 성장하거나 아픈 개체가 아닌데, 또는 늙은 개체가, 나이 든 개체가 아닌데, 그거는 불필요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는 그럴 것보다는 더 다양한 먹이를 주겠습니다. 참고로 펠렛 사료를 여러 가지 섞어서 펠렛 칵테일을 또는 펠렛 뷔페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 형태의 행동, 접근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영양과 관련된 것이라면 특정한 펠렛 브랜드 또는 그 브랜드의 특정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특성을 뭉개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두 번째, 그러한 방식의 접근은 해당 개체의 행동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해요. 따라서 여러 개의 펠렛을 뷔페 형태로 제공하는 행동은 뭐 그래도 하고 싶지만 그걸 말릴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굳이 가치가 없다. 제가 가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밸류가 없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 댁 내에서 허브나 상추나 뭐 다양한 과일류를 기르세요. 과채류를. 그래서 그걸 조금씩 잘라서 주세요. 여러분이 먹을 때 항상 빼놓으세요. 매일 샐러드를 여러분들이 드시고 깍두기 깍두기란다.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생야채류 또는 다양한 식재료를 빼서 그걸 주세요. 여러분들이 파스타 먹을 때 파스타 삶은 상태에서 물기만 건져가지고 그걸 그 녀석들에게 주세요. 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 무슨 측면에서? 영양학적으로나 행동학적으로나. 질문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앞쪽에. 이클레터스는 파푸아뉴기니를 위시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즉 남태평양, 그리고 최남단으로는 호주의 북부 지역까지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정한 섬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클레터스라고 하는 학명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량이 번식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이 번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네. 그 다음에 배변 훈련이 가능해요. 근데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일단 어렵고요. 그것이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자해하는 상황에서 네스트 박스를 달아주면 스트레스 표출 방법이 자해에서 짝의 공격수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을 듯요. 뭐 이건 이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선코니오 2마리가 케이지에서만 살고 외부로 나오지 않는데 네, 만약에 그 케이지가 선코니오라고 하는 종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격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고로 선코니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격은 통상 비번식개처럼 전자의 최소 한 변의 길이가 1.2m 이상, 번식개처럼 1.8m 이상입니다. 이 코니오 계통들은 상당한 양을 비행합니다. 비행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장거리를 비행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매커우나 코니오처럼 날개 폭이 좁고 긴 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1시간 반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30분 정도 더 앞쪽 질문까지, 새로운 질문 안 나오면 앞쪽 질문 있는 거 마저 쭉 정리하고 오늘 라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려보시면 네. 새로운 질문은 꼭 내리셔야 보여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이제. 아, 배고파라. 밥도 안 줘요, 집은. 네. 질문들, 이게 화면 창이 좀 작아가지고, 네. 혹시 제가 앞쪽에서 질문을 놓쳤는데, 이 질문 꼭 답변해 달라라고 하면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새로운 질문 이제 안 나오나요? 그럼 여기서 맞춰도 되는 건가? 저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되나요? 네. 도비, 프리 뭐 이런 건가요? 잠깐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이제는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은 몇 분이나 들어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한 50여 분 계시네요. 저 한 5분 들어오면 성공한 거로 생각했었는데 50분에 들어오셨어. 심지어 한 분이 들어가셨네요, 방금. 네, 다시 들어왔구나. 이런 거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네, 60분까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떤가 싶고, 첫 이른바 라방인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 쭈저쭈 한 2, 3분 정도 떠들 텐데, 마지막 그 멘트 하면서, 클로징 멘트 하면서, 앞쪽에서 질문 왜 안 달았어요? 제 답변 꼭 질문 달아줘요. 미워! 하면서 꼭 여기다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답변 꼭 드릴게요. 네. 앵무새는 고대로부터, 고래로부터, 옛날 말이죠. 고대로부터 또는 고래로부터 인간들의 환상의 대상이었어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어떤 이상향의 심볼이었어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 황제, 왕족, 귀족 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대중들이 앵무새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세상으로 변모했어요. 우리가 이 앵무새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도 지금과 같이 앵무새와 저는 교감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교감은 대부분의 경우 한쪽에서 강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교감이 안 되고. 그래서 앵무새와 교류할 수 있으려면, 앵무새들과 삶을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스타 라방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앵무새의 실체적 어떤 그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앵무새 재밌으니까, 앵무새 좋으니까 너도 기르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앵무새는 소중한 존재고, 앵무새는 대단한 생명체야. 근데 당신이 앵무새를 기르고 싶으면, 네가 앵무새를 기르고 싶으면 너도 충분히 나처럼 공부해, 준비해.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동물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앵무새를 기르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앵무새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대신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주세요. 그건 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니까요.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 있다고요? 앞에 안 보여. 앞에를 볼 수가, 이걸로는 앞을 당길 수가 없어. 네. 안 당겨져, 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노트북.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라방, 동네 아저씨가, 네, 이러고 와서 떠드는 얘기를 경청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서천을 찍고, 대전을 찍고, 원주를 찍고, 지금 들어와서, 네,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라방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앵무새와 더 행복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